2028년 3월 달에 러시아가 다시 침략을 합니다. 푸틴이 에스토니아를 공격을 해서 바로 이 나르바라고 하는 도시를 점령을 합니다. 푸틴이 뭐라고 선언을 하느냐? 러시아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나토 국가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난감한 거죠. 이게 스페인이나 이탈리아나 이런 나라들 평소에도 이 러시아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이거든요. 이건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 거냐? 굉장히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 같다. 뭘 합의를 본다고 하더라도 푸틴은 멈추지 않을 거예요. 예, 12월 2일 날 5시간 동안 양측이 협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대리인 위트코프라고 하는 사람하고 또 트럼프의 사위 쿠슈너라고 하는 사람이 모스크바를 가서 푸틴의 대리인 2명하고 협상을 벌였죠. 종전 협상을. 그런데 성과가 없었어요. 아무런 결과가 없습니다. 근데 양쪽 다 협상이 끝난 건 아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어갈 것이다라고 했지만 어쨌든 성과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원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러시아가 원하는 것과 이 협상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그 의견을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우크라이나의 입장이 정면으로 충돌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협상 결과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타협을 볼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회담에서 우리 입장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미국 트럼프의 입장은 뭐냐? 가급적이면 이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나서 돈도 좀 벌어보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의 이 경제 재건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돈도 좀 벌어보고 싶다. 또 러시아에서도 돈을 좀 벌어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군사적으로 보면 이 유럽에서 가급적이면 군대를 빼서 이 동아시아 쪽으로 옮겨놓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오키나와라든가 괌이라든가 또 주한 미군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옮겨서 그래서 중국을 본격적으로 견제를 하고 싶은 거예요. 중국의 팽창을 막고 싶은 거죠. 이 유럽은 러시아의 팽창은 그거는 유럽 국가들이 당신네들이 알아서 해라. 미국은 좀 빠지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게 미국의 입장이고요. 그 러시아의 입장은 뭐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나라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푸틴은. 이거는 나라가 아니야. 그리고 실제로 러시아의 상당수 사람들은 우크라이나가 나라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마치 우리로 따지면 경기도 정도 또는 전라도나 경상도 그런 것 중에 하나라고 여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반란을 해서 독립선언을 했다라고 푸틴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크라이나 입장은 전혀 그렇지 않죠. 우크라이나는 무슨 소리냐. 우리는 수백 년 전부터 독립을 선언을 했었고 너희들이 강압적으로 우리를 지배한 것이지 우리는 러시아의 영토가 아니다라고 하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거죠. 대다수의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러시아가 그러면 우크라이나에다 요구하고 있는 건 뭐냐. 그거는요. 지금 러시아가 2022년 그 전쟁하고 2014년에 일종의 내란 같은 거, 내전 같은 거 이거를 통해서 우크라이나 동부 접경 지역의 광대한 면적으로 따지면 우리 한반도 면적의 한 절반 정도 된다 그래요. 우리 대한민국 면적에. 그 광대한 면적을 러시아한테 그냥 넘겨라. 이거는 너희들이 이 땅을 포기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지금 러시아가 점령을 하고 싶은데 점령하지 못하는 땅이 있습니다. 도네츠크라고 하는 그 지역, 그러니까 그 공업지대가 있고 또 우크라이나로 통하는 아주 좋은 길목인 지역이 있는데 지금 러시아가 거기다가 많은 병력을 투입을 하고 있지만 그 전진 속도가 매우 느려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군대가 아주 강력히 저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속도로 그들 입장에서는 꽤 빠른 속도로 전진을 하고 있지만 지금 속도로 계속 한다고 하더라도 2028년이나 되어야 점령이 가능하다고 예상되는 그 도네츠크 지역 전체를 다 내놔라라고 하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영토상으로 보면. 네. 그걸 요구하고 있고 또 이 전쟁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우크라이나는
나토에 가입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조건을 또 붙였어요. 그럼 나토에 우크라이나는 왜 가입을 하려고 그러냐? 그거는 러시아의 침략으로부터 자기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러시아는 그거 절대 안 된다고 지금 조건을 붙이고 있는 것이고, 또 군사적으로 보면 우크라이나의 병력을 60만으로 제한을 해야 된다. 60만 그거보다 더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 군대가 한 80만이 된다든가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60만으로 제한한다. 그걸 넘어서지 말라. 덤비지 말라는 얘기죠, 말하자면. 이거를 러시아가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러시아는 그 대가로 뭘 주겠다는 거냐? 아무것도 주겠다는 게 없어요. 그냥 전쟁을 여기서 멈추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인 거죠. 첫째, 그 동부 지역의 그 광대한 영토는 그들이 침략을 해와서 점령을 한 건데 이거를 용납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점령도 안 한 땅을 고스란히 내놓으라고 하는 거는 더욱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땅이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가치가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전쟁이 끝난 후에 우크라이나가 경제 재건을 하는데 그 동부 지역 땅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러시아가 그걸 가져가게 되면 러시아는 상당한 이익이지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치명적인 거예요. 그 러시아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그 후로도 그런 땅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이걸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나토에 가입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그거는 우리의 주권 사항이지 독립국가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것이 러시아를 침략하는 것이 아닌데 왜 너희들이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입장인 겁니다. 자, 이렇게 서로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특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것이 뭐 완전히 어느 한쪽이 그걸 조건을 충족하게 되면 다른 쪽은 그걸 다 이뤄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둘은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미국하고 러시아가 서로 타협을 본다고 하더라도 우크라이나는 거기에 응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막상 전쟁의 당사자는 우크라이나잖아요. 우크라이나는 아마도 완전히 경제가 붕괴되고 군사적으로 붕괴되기 전까지 아마도 끝까지 이 전쟁을 가지고 갈 겁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그 뒤에서 지금까지 우크라이나를 도와왔던 유럽 국가들, 나토 국가들은 계속해서 우크라이나를 지원을 할 거예요. 그래야 자기들이 안전해지는 거거든요. 러시아를 우크라이나에다가 어떻게든 묶어둬야, 그래야 그 다음 침략을 안 할 거 아니에요. 푸틴은 절대로 침략을 멈출 사람이 아니라는 거를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왜? 과거에 이게 다 소련 땅이었잖아요. 폴란드도 그렇고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다 소련 땅이었지 않습니까? 그걸 다 자기들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를 다 침략해서 점령을 한 건데 그걸 자기들 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거를 수복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럽 국가들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가 어떻게든 버텨주길 원하는 거고, 그래서 계속 도울 거예요. 적극적으로 뭐 돕기는 쉽지 않겠지만 왜 돈이 들어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쟁은 이게 끝날 수가 없는 전쟁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완전히 붕괴될 때까지, 또는 러시아도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러시아 경제가 완전히 붕괴돼서 이 전쟁을 포기하기 전까지는 계속 될 수밖에 없는 전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도 미국하고 러시아가 둘이서 만나서 뭘 타협을 한다? 그렇게 해서 해결될 수 있는 전쟁은 아니라고 봅니다. 영어로 하면, 영어로 번역된 책의 이름은 If Russia Wins예요. 만약에 러시아가 승리를 한다면 이라고 하는 제목이죠. 그리고 거기에 부제로 시나리오라고 하는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소설이 아니고 시나리오다. 가상적인 시나리오. 이걸 쓴 사람은 칼로 마살라라고 하는 독일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군사 전문가이고 특히 나토 지역, 나토 회원국에 대한 전문가입니다. 근데 이분이 그 If Russia Wins라고 하는 이 책을 썼고, 이거는 독일어판이 독일과 네덜란드에서 베스트셀러가 됐고 또 영어로도 번역이 됐고 아마 앞으로 머지않아서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번역이 돼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책의 시나리오가 뭐냐면 2025년인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2025년에 평화협상 또는 종전협상이 현재 진행되는 방향으로 간다. 푸틴하고 트럼프가 서로 합의를 봐서
그 조건을 서로 오케이 하고 그냥 그 방향으로 전쟁이 끝난다라고 했을 때 그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끝난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러시아가 거의 승리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지금 점령한 땅을 그대로 인정을 받고 우크라이나는 나토에 가입을 못하고 병력은 제한을 받고 그래서 실제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뭐 위성국가처럼 되어버리고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겠는가 그 이후에 그 시나리오를 쓴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결정적인 사건이 뭐냐면 2028년 3월 달에 지금부터 3년 후죠? 3년? 한 2년 후쯤 되겠네요. 네. 2028년 3월 달에 러시아가 다시 침략을 합니다. 그 침략의 대상은 뭐냐? 이번엔 우크라이나가 아니에요. 왜? 우크라이나는 이미 뭐 거의 위성국가처럼 됐으니까 에스토니아를 침략을 합니다. 에스토니아는 바로 그 핀란드 밑에 있는 그 나라거든요. 이 지도에서 보시듯이 아주 조그만 나라인데 여기에 핀란드에도 그 동부 지역에 그 도시들이요. 러시아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나르바라고 하는 그 도시가 있는데 이 나르바 도시는 에스토니아인은 한 10%밖에 안 되고 러시아인이 한 90%가 됩니다. 그 도시를 이걸 에스토니아라고 보기도 어려워요. 근데 어쨌든 간에 푸틴이 에스토니아를 공격을 해서 바로 이 나르바라고 하는 도시를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또 히우마라고 하는 그 발트해 바로 에스토니아 바로 앞에 있는 섬, 에스토니아 앞바다에 있는 섬을 또 점령을 하죠. 그리고 칼리닌그라드라고 또 여기 보시면 이 지도에 나와 있는 요 조그만 지역이 있거든요. 이거는요, 이게 러시아 영토인데 러시아에서 분리되어 있어요. 러시아 국경 바깥에 있는 도시예요. 칼리닌그라드라고 하는 게 발트해 면에 있는 거죠. 일종의 항구 도시인데 이게 참 애매해요. 왜냐하면 바로 국경은 폴란드하고 국경을 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제대로 쓰려면 여기 이제 철도 같은 걸 통해서 쓰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연결되는 거를 무슨 회랑이라고 하는데 이 회랑을 또 점령을 합니다. 러시아가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푸틴이 뭐라고 선언을 하느냐. 이거는 우리가 침략 전쟁을 하는 게 아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러시아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그러니까 일종의 뭐 내전 비슷하게 그렇게 시나리오를 짜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침략이 아니기 때문에 러시아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군사작전이기 때문에 너희들 여기에 손대지 마라. 만약에 여기에 개입을 하게 된다면 나는 핵전쟁도 불사한다라고 하는 위협을 가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나토 국가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난감한 거죠, 이게. 우크라이나는 나토의 동맹국이 아니에요. 근데 에스토니아는 나토의 회원국입니다. 나토 헌장 제5조에 의하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누구든지 회원국이 외부의 세력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게 되면 그것은 모든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반격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에스토니아를 러시아가 침략을 했기 때문에 나토의 모든 회원국들이 거기에 참전을 해서 반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나토 헌장 제5조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려니까 다른 회원국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겁이 나는 거죠. 또 성가시기도 한 거예요. 왜? 특히 스페인이나 이탈리아나 이런 나라들 평소에도 이 러시아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이거든요. 러시아가 뭐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든 안 하든 너무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자신에 대한 위협으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낼 때도 잘 돈을 내고 싶어 하지 않고 원조도 잘 뭐 매우 미원적이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도 마찬가지죠. 네. 그래서 스페인, 이탈리아 같은 이런 나라들은 그건 뭐 에스토니아 같은 조그만 정말 그 몇백만 되지도 않는 그 작은 나라를 그걸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핵전쟁을 감수해 가면서 개입을 해야 되는 거야? 이런 입장을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 바로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들의 입장에서는 완전히 다른 거죠. 특히 폴란드,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당사자는 말할 것도 없고 핀란드, 스웨덴 이런 나라들은 굉장히 적극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큰일이야. 여기서 그냥 무너지게 되면 그러면 다른 나라도 다 무너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반드시 러시아를 여기서 제지하고 러시아를 무릎을 꿇려야 돼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저 남쪽에 있는 나라들하고는 입장이 완전히 반대죠. 근데 그 중간에 끼어 있는 독일, 프랑스 이런 나라들은
이제 어정쩡한 거예요.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뭐 이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파병을 못해요. 파병을 못하고 이제 이 동유럽 국가들만 개별적으로 원조를 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가거든요. 이건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 거냐? 나토가 깨진다라고 하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토 헌장에서 뭐라고 한다고요? 한 회원국이 공격을 받으면 모든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 그러니까 모든 회원국이 다 참전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안 됐잖아요. 안 됐다는 얘기는 뭐냐? 나토를 믿을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나토는 실질적으로 깨지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이 소설 또 시나리오가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건 저는 충분히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해요. 푸틴은 절대로 구소련의 영토 또 과거에 피오트르 대제, 예카테리나 대제 이 제정 러시아 제국 당시의 그 땅들 이거를 절대로 포기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회복하고자 하는 그 노력이 계속되는 것 그게 바로 러시아의 국민들에게 푸틴의 의미인 겁니다. 그걸 안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푸틴이라고 하는 존재가 러시아에서 의미가 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자기 권력도 흔들리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거 굉장히 실현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다. 똑같이 이렇게 되리라고 하는 보장은 없지만 굉장히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뭐 충분히 확전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지금까지 1994년 부다페스트 협정이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쭉 푸틴이 걸어왔던 그 길, 그가 보여왔던 행동들을 보면 너무나 명백해요. 그러니까 푸틴은 이 동유럽 국가 우크라이나 또 다른 나라들하고 협정, 합의를 여러 번 봤어요. 예를 들어서 1999년에 이 부다페스트 메모랜덤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1991년에 우크라이나가 소련에서 분리되어서 독립해서 나올 때 우크라이나에는 핵무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소련 제국 내에서 우크라이나는 굉장히 중요한 땅이었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 핵무기도 굉장히 많았던 것이죠. 자,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갖고 있으면 여러 나라가 신경이 쓰이잖아요. 그게 그 소련의 후신인 러시아도 그렇지만 미국도 그렇고 다른 핵을 갖고 있는 영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들도 다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가 핵을 가지고 있는 상태가 영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에다가 압력을 가하게 돼요. 러시아도 압력을 가하고 미국도 압력을 가하고 그래서 야, 핵 너희 폐기하자. 저 핵폭탄 가지고 있는 거 다 러시아한테 넘겨. 그러면 우리가 너희 안전 보장을 해줄게 라고 메모랜덤 서로 합의를 봤어요. 그래서 그거를 문서화도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는 핵무기를 다 넘겨줬죠. 그걸 믿고 뭐 러시아는 못 믿겠지만 미국은 믿을 수 있겠지 하고 핵무기를 다 넘겨준 겁니다. 게다가 그 당시에 우크라이나는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그 핵무기를 유지할 수 있는 돈도 없었어요. 핵무장을 유지하려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그걸 감당할 만한 능력도 안 됐었던 것이 바로 우크라이나의 사정이었거든요. 그래서 핵을 포기를 했습니다. 안전보장을 대가로.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안전보장 해줬나요? 아니요. 당장 2014년에 바로 이쪽 그 동쪽에 있는데 또 크림반도 당장 침략해가지고 거기 점령을 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부다페스트 메모랜덤이라고 하는 거에 정면으로 위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침략해서 점령을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2014년에 또 침략을 하거든요.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또 이제 유럽 국가들이 야 그러지 말고 이제 그만 휴전하자. 그래서 소위 민스크 협정이라고 하는 걸 또 맺습니다. 그래서 야 휴전이야라고 했는데 그것도 또 그냥 다 뭉개버리고 2022년에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을 하잖아요. 그 전쟁 기간 중에도 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 36시간 휴전한다. 또 크리스마스 휴전한다. 뭐 이렇게 해놓고 또 그거 무시하고 계속해서 도발하고 군사행동을 지속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뭘 합의를 본다고 하더라도 푸틴은 멈추지 않을 거예요. 지금까지 보여왔던 행동들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완전히 러시아가 망하지 않는 한은
예, 계속할 것이다. 그런데 그게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 전면 전쟁일 가능성은 별로 저는 높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번에 푸틴이 해보니까 이런 전쟁은 이건 안 되겠거든요. 왜? 원래 우크라이나 전쟁은 푸틴의 머릿속에는 한 2, 3일이면 끝나는 전쟁이었어요, 이게. 왜? 우크라이나가 군사력도 형편없는 데다가 그리고 우크라이나 군대들이 러시아 편이라고 하는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국민들 중에 러시아로 들어가는 걸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군사력이 비교가 안 되게 러시아가 강한 거고. 그래서 밀고 들어갔는데 어떻게 됐느냐. 완전히 참패를 해버렸거든요. 군사력도 별로 없는 우크라이나한테 러시아 군대가 형편없이 참패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키이우 근처까지 갔다가 저 동부로 다시 밀리게 된 거고, 예, 거기서 지금 거의 4년 가까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 전면전은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아주 강하게 가지고 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계속 도발은 하겠지만 그거는 하이브리드 전쟁이다. 그래서 뭐 여기저기서 뭐 폭발을 시킨다든가 뭐 전선을 끊는다든가 해적 케이블을 끊는다든가 또 도시를 조그만 걸 하나 점령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이 하이브리드 전쟁. 그래서 야금야금 먹어가는 그런 전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지만 멈추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당장은 러시아가 확전을 하기는 매우 어려울 거예요. 일단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거기서 멈춰서 체력을 비축을 해야 되는 거죠. 특히 우크라이나에게 지금 절실한 것은 경제 제재를 해제하는 겁니다. 해제받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가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예상 못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그림자 함대라고 하는 것이 공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섀도우 플릿이라고 하는데 이 그림자 함대가 뭐냐면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의 석유 가스 수출을 제재를 했잖아요. 못하게. 그러다가 보니까 러시아가 그런 것들을 수출을 하려면 중국이나 인도나 이런 나라들 또 아프리카나 이런 나라들에 지금 수출을 하고 있는데 그걸 수출을 하려면요. 제대로 된 정규 선박들, 정규 화물선, 정규 유조선을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출은 하고 있어요. 그럼 그거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왜 이제 폐기 직전의 배들 있지 않습니까? 거의 폐선 수준의 그런 배들을 어떤 식으로든 구하고 그걸 가지고 이 물동량 움직이는 거에 대한 그런 기록도 없이 그냥 몰래 그걸 가지고 수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싼 값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겨우겨우 돈을 벌고 있는 전쟁 자금을 조달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우크라이나가 말이죠. 그걸 눈치를 챈 거예요, 이제. 눈치를 채고 그것들을 알아볼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드론을 활용을 해서 수중 드론도 있고 뭐 공중 드론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그런 드론들을 활용을 해서 그 그림자 함대의 유조선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래서 지금 6번째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단순히 러시아의 영해 안에서뿐만이 아니고 터키의 영해에서도 공격이 이루어지고 더 아프리카에 가서도 그 공격을 하고 그러니까 러시아가 지금 상당히 당황스러운 상황이 된 거예요. 그 그림자 함대를 가지고 몰래 수출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우크라이나한테 다 이제 잡히게 된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난감한 상황이 됐고 그리고 그동안에 4년 동안 돈을 많이 썼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비축해놨던 돈들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금도 올리게 된 상황이 된 거고 세금을 올리니까 국민들이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가 지금 겹쳐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가도 엄청나게 뛰고 그러다 보니까 금리도 엄청나게 높여야 되고 하는 이런 상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가 사실 경제적으로 보면 전쟁을 지속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국민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전쟁을 하려면 굉장한 고통을 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지금은 확전하기 어렵다. 지금 당장은. 하지만 만약에 어떤 식으로든 이게 종전이든 뭐 평화 상태가 온다면 그래서 경제 제재가 거친다면 그럼 얘기가 달라질 수 있죠. 한 2, 3년 동안 또 체력을 비축하고 석유 가스 수출 열심히 해서 돈 모으고 해서 뭐 방위산업도 키우고 이렇게 해서 체력을 비축해서 그다음은
유럽의 다른 나라들을 공격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러시아도 그렇고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한국이 경제 재건에 참여해 주기를 진심으로 원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의 입장에서는 당연하죠. 한국처럼 이렇게 건설할 수 있는 능력, 또 제조 능력을 갖고 있는 나라가 없죠. 특히 우크라이나는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도로, 공항 같은 게 많이 파괴가 됐고 거기다가 또 이 전력 시설들이 많이 파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드론을 가지고 그거를 집중적으로 발전소 파괴하고 뭐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공항 다시 해야 되죠. 또 도로 다시 복구하고 새로 놔야 되죠. 철도도 놔야 되죠. 그런데 이거를 지금 가장 가성비 좋게 할 수 있는 나라는 어디냐? 그건 중국이에요. 그런데 중국의 도움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왜? 러시아하고 같은 편이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이걸 잘할 수 있는 나라가 어디냐? 그건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이미 HD 현대건설하고 우크라이나 측하고 해서 우크라이나의 국제공항, 우리나라 지금 인천공항 같은 거 그거 재건하는 게 지금 본격적으로 이 프로젝트가 추진이 되고 있고요. 협상 과정 이렇게 돼 있는 게 있고 그다음에 또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원하는 게 뭐냐면 이 SMR이라고 하는 겁니다. 소형 모듈형 원전이에요. 왜냐? 러시아가 그동안 우크라이나의 발전 시설도 많이 파괴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새롭게 이제 발전 시설, 발전소들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의 입장에서는 또 전쟁을 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발전소가 뭐냐면 발전소가 몇 개 안 돼요. 그러니까 커다란 발전소 몇 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이 났을 때 그걸 타격받으면 그 피해가 치명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하고 싶은 일이 뭐냐면 소형 원전들을 여기저기에 두는 것을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소형 원전을 설계하고 시공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나라냐? 그것도 당연히 중국이지만 중국하고 같이 할 수는 없으니 그다음엔 대한민국인 거예요. 그래서 HD 현대건설이라든가 또 현대 엔지니어링이라든가 또 이런 데들하고 이미 파트너가 돼서 뭐 구체적인 협상 같은 것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우크라이나의 경제 재건에 한국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거라고 저는 봐요. 자, 그러면 러시아는 어떠냐? 이건 얘기가 좀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지금 어떤 상태냐? 현재 상태를 한번 놓고 보면요. 삼성중공업이 지금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삼성중공업이 러시아로부터 2020년에 쇠빙선 4척을 주문을 받아서 쇠빙선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그 얼음을 깨고 북극 항로를 달리기 위해서는 얼음을 깨야 되잖아요. 그 쇠빙선을 삼성중공업이 수주를 받아서 여기서 이제 한국에서 이 거제도 옥포조선소인가요? 아무튼 거기서 이제 그 선박 블록을 만들어서 그 블록을 러시아에다가 보내면 이제 러시아가 그걸 가지고 조립을 해서 거기서 쇠빙선을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만드는 이런 프로젝트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2022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을 했잖아요. 그리고 미국과 유럽과 이런 나라들이 경제 제재를 가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삼성중공업의 이 쇠빙선을 주문한 러시아의 그 조선소 거기가 제재 대상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삼성중공업은 그 계약을 계속하기가 매우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중단을 할 수밖에 없어졌어요. 그랬더니 러시아의 조선소가 어떻게 했느냐? 그럼 계약 파기를 해버린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삼성중공업의 입장에서는 황당하게 짝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 블록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썼겠습니까? 그 손해배상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소송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러시아와의 관계가 이렇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한국을 아주 절실하게 필요로 하지요. 왜냐하면 중국하고만 하면 지금도 이미 러시아는 중국에 상당히 예속이 돼 있어요. 왜? 서방 국가들은 다 러시아를 제재하는데 중국만은 계속해서 수출을 하고 뭐 러시아 기름도 사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중국의 뭐 부하국가처럼 되어버렸어요, 러시아가. 그러다가 보니 어떻게든 이 중국으로부터 좀 벗어날 필요가 있는 거고 그렇게 해줄 가장 강력한 파트너가 한국인데 자, 한국의 도움을 받고 싶지만 만약에 전쟁이 터진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또다시 전쟁이 터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푸틴은 다시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 그러고 나면 당연히 제재가 다시 살아날 거 아닙니까? 다시 제재가 이루어지게 되면 한국은 거기에 끼어 있다가 완전히 망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삼성중공업이 그렇게 되듯이. 그래서 굉장히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참 그래서 선택이 매우 어려운 거죠. 우크라이나하고만 같이 파트너가 되면 러시아가 좋게 보겠어요? 러시아하고 척을 지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참 난감한 거죠. 사실 그동안 우리 한국이 북방 정책을 하면서요. 러시아 덕을 상당히 많이 봤어요. 그래서 현대자동차가 이 상트페테르부르크에다가 공장을 큰 걸 만들었잖아요. 그래 러시아의 자동차 시장 점유율 1위까지 갔던가 아무튼 현대차의 인기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러시아에서. 삼성전자도 그렇고 LG전자도 그렇고 다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전쟁이 터지면서 어떻게 됐느냐? 다 철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라는 시장이 좋고 굳이 러시아를 적대시할 이유가 없긴 하지만 푸틴이 다시 전쟁을 벌인다는 가정을 생각을 해보면 한국은 그들과 같이 하기 매우 어렵다. 만약에 러시아가 전쟁을 벌이는데 러시아와 같이 한국이 손을 잡는다 하면 그것은 서방 국가와는 손을 끊는다는 얘기고 중국처럼 행동하게 된다 또는 인도처럼 행동하게 된다라는 걸 말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기는 좋은 선택이 아닐 거라고 보고 한국은 그렇게 할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전쟁이 끝나고 두 나라의 경제 재건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우리 한국은 우크라이나에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할 거다. 우크라이나는 또 한국을 절실하게 필요로 할 거다. 그러면 러시아는 어떤가? 러시아도 한국을 절실히 필요로 하겠지만 한국은 러시아하고 같이 하기 힘들 거다. 러시아의 경제 재건은 아마도 주로 중국, 인도, 베트남 이런 나라들과 손을 잡고 러시아의 경제 재건이 이루어질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번에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 이걸로 중국이 발끈했거든요. 굉장히 화를 냈는데 사실 그 뒤에 취한 조치들을 보면 그 조치는 그렇게 세지가 않아요. 그 조치가 뭐였냐면 일본산 해산물을 수입하지 않는다 이거였어요. 근데 일본산 해산물이라고 하는 건 그게 돈으로 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별거가 아니고 그다음에 또 했던 조치가 중국인들 하여금 일본에 대한 여행 자제를 해달라고 권고를 했어요. 가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권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중국 사람들 중에 일본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꽤 있습니다. 그리고 비행편을 취소한 것들이 있고 또 일본과의 고위급 회담을 취소한 거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데 사실 이거는요. 과거에 예를 들어 2010년 또 2012년 당시에 그 당시에 이제 이 센카쿠 열도라고 하는 바로 대만에서 가까운 작은 무인도들의 그쪽 집단이 있거든요. 그게 센카쿠 열도라고 하는 것이고 중국은 그걸 다오이다오라고 하는데 조오도라고 하죠. 그 한자를 한글식으로 읽으면 조오도, 조오대 그렇게 읽힙니다마는 그러니까 그 센카쿠 열도를 가지고 두 나라가 서로 붙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요 정말 격렬했습니다. 어느 정도였느냐 중국 전역에서 반일 시위가 막 이루어지고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일고 일본 자동차 안 산다 이런 거를 하고 우리 옛날에 우리나라도 일본하고 그 소부장 반도체 소재 장비 이런 거 가지고 서로 이제 갈등이 붙었을 때 우리도 그랬었잖아요. 막 시위가 막 일어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도 그 당시 분위기가 그랬어요. 2010년, 2012년. 그리고 이때는 소위 히토류라고 하는 거요. 네, 히토류라고 하는 거는 전자제품이라든가 이 첨단 무기라든가 자석 같은 거 이걸 만드는 이 광물질인데 이것이 없으면 참 이 첨단 산업을 이어가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원료입니다. 근데 이 히토류는 90% 특히 중히토류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무거운 히토류는 90%가 중국에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중국계 없으면 산업을 그러니까 이어가기 어려운 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 히토류의 수출 금지를 그냥 확 해버렸어요. 갑자기 일본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본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산업적인 타격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0년, 2012년 당시에 중일 갈등 당시에는 중국이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세게 나갔어요. 그런데 이번에 하는 걸 보면 말은 세게 하는데 그래서 뭐 다카이치 총리를 뭐 목을 베버리겠다고 하는 그런 말까지도 할 정도로 말은 세게 하는데 실제로 구체적 조치들은 그렇게 세지가 않습니다. 특히 히토류와 관련해서는 히토류 뭐 제재를 만지작거리고 있긴 하지만 하지 않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일본 제품 불매 운동도 없고요. 시위가 특히 없습니다. 예, 중국 내에서 반일 시위가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그래서 몇 가지 따져보면요. 너무 반일 분위기를 너무 자극을 해서 중국 인민들이 거리를 뛰쳐나오게 만들 정도가 되면 이건 곤란하다는 거예요. 왜? 중국 공산당의 입장에서는 2015년에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보안법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잖아요. 이 국가보안법에 의하면 웬만하면 거리 시위 같은 거는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반일 시위라고 하더라도 안 되는 거예요. 거리에 나오면 안 돼 그냥. 자,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든 군중이 야외에서 집단으로 모이는 거 이거는 극도로 싫어하는 그런 분위기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둘째는 일본의 히토류를 가지고 수출 금지를 해서 일본에 타격을 가한다. 그거 예전에 2010년, 2012년에 해봤더니 결과가 뭐냐. 처음에는 일본이 타격을 상당히 받았지만 일본이 이거를 이제 비켜가는 방법을 조금씩 개발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그걸 구하기도 하고 또 그걸 히토류를 쓰지 않고 만드는 방법도 개발을 하고 히토류 소모량을 또 줄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비켜나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다가는 중국의 히토류 독점이 잘못하면 흔들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까지도 할 수 있게 된 거죠. 거기다가 이번에 또 확실하게 그들이 두려워하는 건 뭐냐면 반도체 소부장입니다. 지금 그 2010년 그때만 하더라도 중국이 반도체 산업에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2013년 그 무렵부터 중국 제조 2025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면서 첨단 산업의 자금률을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 핵심 중에 하나가 반도체 산업인 겁니다. 근데 그 반도체 산업에서 소재, 부품, 장비 이런 것들은 이거는 일본산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만약에 중국이 일본에다가 히토류 수출 금지를 해서 일본이 타격을 받는다면 일본은 당연히 반도체 소부장 수출 금지를 할 거예요. 그럼 누가 더 타격이 크냐? 그거는 반도체 쪽이 더 타격이 큰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 이제 참 일본을 건드리기도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이 반도체 산업이라고 하는 거 그것 때문에요. 예. 그리고 과거에도 그 2020년 코로나가 막 터지고 이랬을 때 호주가 이 코로나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건지 그 당시에 이걸 우한 폐렴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래서 중국에서 시작된 거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그 말을 공개적으로 내놓고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중국이 하도 기세등등하기 때문에. 그런데 호주는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지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연원을 캐봐야 된다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랬더니 중국이 발끈했어요. 그래서 호주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가했죠. 그래서 호주산 석탄을 많이 사왔는데 그 호주산 석탄도 안 사겠다. 호주에서 와인도 안 산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호주 경제에 타격을 가하기 위해서 경제 제재를 가했는데 결과는 뭐였느냐? 처음에는 주춤하고 호주가 움찔했는데 그다음엔 타격감이 없는 거예요. 다른 데로 다 돌려버린 겁니다. 호주가. 다른 판매처가 생겨난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중국이 어떻게 했느냐? 다시 호주 석탄 사가고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우습게 된 거죠. 그래서 과거에 이걸 해봤더니 제재라고 하는 것이 잘 안 통하더라. 중국이 갖고 있는 그 힘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다. 그래서 중국이 하는 경제 제재가 그렇게 효과가 크지 않다라고 하는 거를 이미 경험을 했다. 그래서 이번에 그냥 말은 세게 하지만 이렇게 실제 조치들은 뭐 주춤거리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분석을 해봅니다. 저는 뭐 극도의 대치 상태 그런 거는 충분히 있을 거라고 보는데
전면전에 이르는 그런 충돌까지는 당장은 아닐 거라고 봐요. 그거는 중국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최근에 보면 중국 고위 장성들 중에 숙청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석으로 있는 지휘관들 자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지휘체계가 상당히 흔들려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그런 군대가 전면전을 치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뭐 구체적인 무력 충돌 같은 것이 있을 가능성은 저는 높지 않다라고 보는데 근데 우리가 군사적으로 주의해서 봐야 될 것 완전히 새로운 뭐 게임 체인저가 등장했다고 저는 보는데 그게 이 중국의 민간 기업이 개발한 극초음속 미사일입니다. 최근에 이 민간 기업이 영상을 공개를 했거든요. 그 내용이 뭐냐면 자기들이 개발한 그 극초음속 미사일 그러니까 마하 음속의 7배에 달하는 그런 미사일인데 이게 속도가 무지하게 빠른 건 말할 것도 없고 마지막에 종말 단계에 가서 뭐 이렇게 경로를 바꿀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정도로 이제 유연한 그런 미사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쏘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런 걸 발표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 타격 상대방이 누구였느냐? 가상 상대방이 일본이었어요. 그 미사일로 일본을 타격하는 가상 영상을 인터넷으로 공개를 한 거죠. 자, 그런데 그걸 뭐 당장 일본을 쏘지는 않겠지만 이게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보는 이유는 값이에요. 이것의 값이 얼마냐면 달러로 해서 99,000달러. 그러니까 뭐 10만 달러라고 보면 한 1억 5천 정도 되잖아요. 미사일 한 발에 극초음속 미사일 한 발에 1억 5천만 원이란 말이죠. 자, 그런데 다른 미사일들은 어떤가? 지금 미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이런 데서 쓰고 있는 다른 미사일들 예를 들어서 이제 많이 쓰고 있는 패트리엇이라고 하는 이 요격 미사일입니다. 이게 보통 한 400만 달러 돼요. 이거는 99,000달러라고 했죠. 10만 달러. 400만 달러면 얼마냐면 60억입니다. 하나는 1억 5천이고 하나는 60억이에요. 그러면 1억 5천짜리를 쏴서 공격을 하게 되면 그거를 가지고 요격 방어를 하려면 60억짜리를 쏴서 방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경제적으로 계산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미사일이 싸잖아요. 그러면 대량으로 구비할 수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이게 지금. 패트리엇 하나 살 돈이면 이 극초음속 미사일은 40개를 만들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걸 보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전쟁이 터졌을 때 그때를 한번 놓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40개를 쏜다. 동시에. 그러면 패트리엇은 한 대밖에 못 날아가잖아요. 나머지는 그냥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완전히 전쟁의 판도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나 일본이나 또 아마도 저는 우리나라도 좀 똑같은 상황일 거라고 보는데 이게 전쟁의 판도가 완전히 달라진다. 이게 정말 본격화되면. 그리고 이거는 중국만 그걸 많이 가지게 되는 게 아니고 가난한 나라들도 미사일을 많이 가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테러 집단도 극초음속 미사일을 가질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극초음속 미사일은요. 한 20발 정도 쏘잖아요. 그럼 항공모함도 격침을 시킵니다. 이게 항공모함도 깨요. 그러니까 이게 전쟁에 완전히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무기를 지금 중국의 민간 기업이 개발을 했다고 스스로 발표를 한 겁니다. 그게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그러면 이거는 뭐 완전히 게임 체인저가 되는 거고 이 아시아 근처에 미국이 들어오기 매우 힘든 상황인 거고 뭐 한국이든 일본이든 다 중국에 가서 엎드려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도저히 이걸 막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숫자와 그 파괴력을 말이죠. 그런 생각을 합니다. 중국에게는 치명적인 타격일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중국은 이미 미국과 서방 국가로부터 반도체 제재를 받고 있거든요. 그 반도체 제재의 핵심은 극자외선 장비, 노광 장비라고 하는 거, EUV라고 하는 장비예요. 그거는 네덜란드의 ASML이라고 하는 회사가 주로 만드는데 그거를 중국은 쓸 수가 없어요. 한국의 삼성전자 또 SK 하이닉스, TSMC, 미국의 인텔 이런 반도체 회사들은 ASML의 EUV를 마음대로 갖다 쓸 수 있습니다. 물론 마음대로는 아니지. 뭐 워낙 비싸기 때문에 기계 한 대에 뭐 한 2천억씩 그렇게 하니까 비싸서 마음대로는 못 쓰지만 어쨌든 뭐 돈만 있으면 갖다 쓸 수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중국은 그거를 쓸 수 없게 돼 있어요. 수출을 못하게 제재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EUV를 제대로 못 쓰기 때문에 첨단 공정, 예를 들어 5나노, 3나노, 2나노 급의 그런 미세 공정의 첨단 반도체들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또 지금 그 중국의 인공지능 개발, 인공지능의 성장에도 상당한 지장이 되고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이 그런 방향을 전환을 한 게 뭐냐면 그러면 우리는 첨단 못 만드니까 안 만들 거야 그럼 적극적으로. 그 대신에 제재를 당하지 않는 구형 반도체, 레가시 반도체라고 하는 거. 예. 그래서 뭐 28나노 50나노 이런 것들, 그러니까 자동차용이라든가 이런 큰 전자제품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굳이 아주 미세 공정을 쓰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미세 공정을 필요로 하는 것들은 우리 스마트폰이에요. 이렇게 작은 기계들, 작은 데에 들어가는 반도체는 미세 공정을 써야 하지만 그게 아니고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라든가 또 테레비에 들어가는 반도체라든가 이렇게 큰 물건들의 반도체가 들어가는데 그거는 굳이 미세 공정이 필요하지 않고 반도체 크기도 그냥 커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성숙 공정, 레가시 반도체라고 하는 걸로 할 수가 있는데 중국이 이제 거기에다가 역점을 두고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뭐 중국 기업들이 이 레거시 반도체 분야에서는 상당한 시장 점유율을 장악을 하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전체 세계 시장 점유율의 뭐 한 40%를 중국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추측도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이렇게 레거시 반도체, 미세 공정이 아닌 반도체들 여기에 투자를 많이 하고 상당한 성공을 거두는 참인데 만약에 일본이 포토레지스트 같은 이런 소재 또 장비 이런 거에서 수출을 못한다 안 해준다라고 하면 이거는 한 두세 달 지나면 다 멈춰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중국의 반도체 기업들은.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니콘이라든가 캐논이라든가 이런 장비 업체들이 끊임없이 중국의 반도체 제조 현장에 가서 AS를 해줘야 돼요. 그 기계를. 계속해서 그게 제대로 작동하도록 손질을 해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다 철수를 하고 더 이상 봐주지 않으면 그 기계도 작동을 못하는 거죠. 소재도 없죠.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중국으로서는 이 반도체 작업하는데 또 반도체를 시장 점유율을 넓혀서 그거를 히토류처럼 일종의 전략적인 무기로 쓰고자 하는 그러한 계산 거기에 치명타를 입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히토류를 함부로 무기화하기 어렵다. 일본에 대해서 중국이. 그런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거라고 봐요. 특히 우리나라가 지금 아주 잘 나가고 있는 반도체가 HBM이라고 하는 AI 데이터 센터용 이 메모리 반도체이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에 엔비디아의 GPU 세트가 들어가는데 이 GPU라고 하는 거, 가속기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 그래픽 칩이 있고 이거는 이제 그 계산을 하는 그런 용도입니다. 거기에서 계산된 결과를 메모리에다가 넘겨주고 넘겨받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는 게 HBM인 거예요. 그 역할을 하는 게. 근데 그 HBM은 실질적으로 SK하이닉스가 제일 많이 만들어내고 삼성전자도 뭐 상당히 하고 있고 그러는 거죠. 근데 중국도 이걸 따라가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일본이 이런 그 소부장 제재를 하게 되면 그런 노력에 치명타를 입게 되겠죠. 그러면 한국으로서는 HBM이라든가 또는 D램 같은 경우도 첨단 D램들 이런 거에서 한국의 시장 점유율을 더 오랜 기간 동안 유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반사 이익 상당히 크다고 봐요. 그런데 또 우리가 잘 모르는 우리나라의 반도체 기업이 있는데 그게 DB 하이텍이라고 하는 데입니다. 동부그룹이었죠. 여기는요 주로 어떤 걸 하냐면 자동차용 반도체, TV, 디스플레이용 반도체 이런 큰 반도체들을 주로 만드는 레거시 반도체를 만드는 데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중국이 이 레거시 반도체를 만드는 것이 멈춘다면 그러면 DB 하이텍 같은 데도 굉장한 반사 이익을 볼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의 값도 많이 올라갈 거고. 네. 그래서 우리는 반도체 일본과 중국의 싸움에서 반사 이익을 얻을 여지가 크다.
그런데 다만 좀 걱정이 되는 거는 이제 삼성도 그렇고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중국의 반도체 공장들이 있습니다. 그 중국의 반도체 공장들이 있는데 만약에 일본이 삼성전자의 낸드 플래시 공장이라든가 또는 SK 하이닉스의 D램 공장 같은 것도 제재 대상으로 삼는다면 그러면 사실은 뭐 그 공장들은 제재 당하는 중국 공장이 되는 거죠. 그러면 뭐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닌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홍콩 사람들이 굉장히 화가 많이 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본토 사람들이 또 요즘엔 SNS가 발달을 하니까 서로 이제 이 SNS에서 서로 막 논쟁도 벌리고 그러거든요. 그거 봐라, 너희들이 잘못해서 그런 거지. 홍콩 너희들이 잘못해서 그러는 거지. 왜 뭐 본토 탓을 하느냐 하면서 막 그 이 논쟁도 벌어지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홍콩 사람들이 화가 많이 났어요. 자, 그런데 이 아파트가 뭐냐면 이게 왕푸 코트라고 하는 건데, 코트라고 하는 게 뭐 우리로 따지면 무슨 단지 같은 뭐 그런 거예요. 근데 고층 아파트가 8개 동이 있는데 그 아파트들이 따닥따닥 붙어 있어요. 1980년대에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보통 우리나라 아파트들을 보면 고층 아파트는 한 20m, 30m씩 서로 떨어져 있잖아요. 여기는 그 간격이 3m 뭐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닥다닥 붙었어요. 그러니까 한쪽에서 하나에서 불이 나면 그게 금방 옆으로 퍼질 수 있는, 불꽃이 날아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거기다가 이게 우리나라는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건 잘 안 하잖아요. 대개 재건축할 때 보면 그냥 다 헐어내고 거기다 새로 싹 다 짓잖아요. 근데 홍콩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게 너무 따닥따닥 붙어 있어서 그거를 헐어내는 일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 잘못 헐어내면 옆에 쓰러져 가지고 잘못하면 옆에 것도 무너질 수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거기다가 이게 한 이제 40년이 넘다 보니까 너무 낡아서 위험하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해라 하고 이제 그런 명령을 받기도 했어요. 당국으로부터. 그래서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이해를 하기가 참 어려운 일은 그 리모델링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사람들이 그대로 살아요. 사람들이 그대로 사는 상태에서 리모델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밖에다가 뭐 대나무로 비계 같은 것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 나일론 같은 그런 그물도 쳐놓고 그 창문에는 스티로폼으로 이렇게 또 붙여놨어요. 창문 깨지지 말라고. 그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주민들이 밖을 볼 수도 없는 상태에서 이제 리모델링이 이루어지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동에서 1층에서 불이 난 거죠. 그 불이 정확히 어떻게 난 건지는 사실은 지금 조사 중이고 아직도 모르죠. 뭐 일설에 의하면 그 인부가 담배 피다가 그 담배가 스티로폼 같은 데 옮겨 붙어 가지고 그게 더 옆으로 퍼져나간 거 아니냐 뭐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정말 아비규환이었고 우리 그 영상 많이 봤잖아요. 제가 이 방송을 하고 있을 때는 사망자가 159명이고 아직 찾지 못한 사람이 30명, 실종자가 30명 그렇게 돼 있는데 뭐 정확히 어떨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자, 그러다가 보니까 너무너무 참혹한 거고 이걸 보면서 사람들은 정말 화도 나고 뭐 분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뭐 그런 거죠. 그 우리나라 같았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거리에 나가서 야단 법석이 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거리에 나가서 시위를 한다? 다 잡혀가요. 2019년에 국가보안법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졌고 그것에 의해서 군중을 선동하고 하는 거는 불순분자로 딱 지명되기 딱 맞는 거죠. 그러니까 밖으로 나갈 수도 없는 거예요. 겨우 한다는 것이 장례식장 근처 또는 아파트 근처에다가 꽃 갖다가 놓는 거, 그것조차도 이 사람들은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예. 그런데 그 지금 그 나오는 소식들 기사들을 쭉 살펴보면요. 이게 2024년부터 이 공사가 진행이 됐거든요. 그런데 처음부터 주민들이 그 스티로폼에 대해서 계속 이의 제기를 했더라고요. 야, 이 스티로폼 이거 너무 위험하다. 이거 불나면 어떡하냐라고 하는 그 일을 계속해서 정부 측에다가 제시를 했고 실제로 그 스티로폼 거기다 붙인 스티로폼을 갖다 놓고 거기에 그러니까 라이터로 불을 붙여서 이게 금방 불이 붙는다는 사실 그 영상을 만들어서 항의를 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공업체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스티로폼을 쓰는 거는 이거는 불법이 아니야. 이거는 합법이야. 라고 계속 밀고 나갔던 거죠. 그리고 이렇게 불이 난 거예요. 자, 그러면 왜 불이 났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논쟁이 벌어질 거 아닙니까? 홍콩 사람들은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건 스티로폼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홍콩 정부도 그렇고 중국 본토 사람들도 그렇고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 야, 그거는 그런 게 아니야. 그 밖에 있는 대나무 봐. 그 대나무 불 나가지고 다 쓰러져 버리고 그러는데 그게 말이 되냐? 근데 이 대나무 비계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지금도 공사하는 데 쓰는 데는 홍콩이 거의 유일한가 봐요. 다른 데는 안 쓴대요. 중국에서도 예전에 다 쓰다가 중국은 이제 그 대나무 안 쓰고 그걸 철제 비계로 다 바꿔버렸답니다. 대나무를 금지시켰대요. 근데 홍콩에는 아직 그거를 쓰고 있대요. 네. 그리고 그것을 홍콩 사람들은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들의 이제 문화유산 같은 거 그걸로 생각을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홍콩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야, 이거는 스티로폼 때문에 그러는 거지 비계 때문에 대나무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니야 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 본토 사람들은 SNS나 이런 걸 통해서 야, 그건 대나무 때문이야. 그래서 홍콩 정부가 지금 대나무 비계 쓰는 걸 이제 금지를 시켜버렸습니다. 다른 공사장에서 못 쓰게 이번에 다 금지를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에 대해서 뭐 서로 얘기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홍콩 정부나 중국 본토인들 입장에서는 야, 이거 너희들이 못나서 그런 거야. 대나무를 계속 왜 쓰냐. 본토에서는 안 쓰는데 이런 거고 무슨 소리냐. 대나무가 문제가 아니고 스티로폼 때문이고 그 스티로폼은 또 왜 썼느냐. 우리 주민들이 쓰지 말라고 그렇게 항의를 하는데도 계속 쓰는 건 뭐냐. 너희들 그냥 공사비 아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홍콩 사람들이 그걸 자꾸 문제 삼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 본토화라고 하는 게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는 거거든요. 본토화가 뭐냐? 홍콩이 1980년대부터는 굉장히 깨끗한 청렴한 사회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그 1990년대 말에 중국으로 영국 식민지에서 중국으로 넘어가면서 본격적인 본토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즉 중국인들, 중국 본토인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고 홍콩 사람들의 자유가 없어지고 그 시민이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없어지고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중국 본토처럼 되어가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원칙대로 1980년대 이후부터는 원리 원칙대로 깔끔한 사회, 깨끗한 사회,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청렴한 사회, 그게 바로 홍콩이었는데 중국에 넘어가면서 본토인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또 본토가 정치적으로 통제를 하기 시작하면서 시민들이 말을 못하게 됐고 그다음부터 이게 그 관시 같은 거 왜 중국 사람들 그 관시 있잖아요. 아는 사람들끼리 서로 뭐 아름아름하는 그런 거 그게 일반화하게 되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 건설업계라고 하는 것도 다 부패를 하게 된 거고 그 결과가 이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홍콩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근데 그걸 내놓고 말은 잘 못하지만 이렇게 은밀하게 인터뷰해서 써놓은 기사들을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많은 거예요. 여기서 잠깐 그 홍콩의 역사, 이 부패의 역사를 놓고 보면요. 1950년대, 60년대에 그 중국의 공산화가 이루어지잖아요. 1949년에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이 되고 중화민국, 장제스의 중화민국이 대만으로 도망을 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인민재판도 이루어지고 막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중국 본토에서. 그러다가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탈출을 해 나옵니다. 그 탈출한 사람들이 어디로 가느냐? 홍콩으로 가는 거예요. 그 홍콩의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그 인구의 대부분은 중국 본토인들이었던 겁니다. 본토에서 도망 나온 사람들. 그런데 그렇게 되면서 홍콩은 완전히 부패 천국이 됐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어느 정도가 됐느냐. 소방서 있잖아요. 소방서가 불이 나서 소방서가 불 끌어가는데 그 소방대원들이 그 피해자들 지금 불이 나서 지금 죽을 지경인 그 피해자들에게 야, 돈 내놔. 안 그러면 너 불을 안 끌 거야. 이게 아주 일반화되었을 정도로 그 정도로 부패한 거예요. 그런데 1973년에 어떤 사건이 있어서 이제 갓버라고 하는 영국인들도 같이 타락을 했던 겁니다. 예. 그 갓버라고 하는 영국인이 해외에다가 돈을 빼돌리는데
그게 부정하게 모은 뇌물로 모은 돈이라는 것이 밝혀진 거고 그게 홍콩 사람들을 엄청나게 화나게 만들 거고 그래서 이제 부패 척결을 하는 부서를 만들게 됩니다. 염정공서라고 하는 걸 만들게 되는데 여기에서 독립적으로 정부와 무관하게 시민들의 독립적인 이런 부패 척결 기구가 된 거고 그리고 시민들로 하여금 부패를 다 신고하게 만든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차츰 홍콩이 깨끗해지기 시작한 거고 1980년대부터는 세계에서 가장 청렴한 나라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홍콩 시민들이 정말 크게 자부심을 갖고 있었는데 본토화가 이루어지면서 이거는 다 무너지고 그 결과가 이 화재로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홍콩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화가 난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항의를 할 수도 없는 거고 잘못 항의했다가는 잡혀가게 생겼고 그러니까 속으로 부글부글 끓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가장 싫어하는 게 대중 시위입니다. 근데 홍콩은 2019년 당시에 수백만 명이 거리로 나와서 시위를 했었어요. 그래서 뭐 그거 정말 엄청나게 단속하고 때려잡고 해서 겨우 이제 무마시켜 놨죠. 그리고 나서 홍콩 국가보안법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법에 의하면 웬만하면 거리로 나와서 모여서 시위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까딱 잘못하면 지금 그렇게 생겼거든요. 왜? 홍콩 시민들의 입장에서 이 화재는요. 이건 남의 일이 아닙니다. 왜? 홍콩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아파트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그리고 그 아파트들의 상당수가 매우 낡았어요. 1960년대 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이걸 짓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게 다닥다닥 붙어 있고 그러니 이제 리모델링을 해야 될 것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까딱 잘못하면 자기도 그걸 당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남의 일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든 그래서 시민들이 투명하게 감시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싶은 거죠. 하지만 공산당과 홍콩 정부는 도저히 그걸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국가라고 하는 거는 우리는 국가는 국민의 것이잖아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중국은요. 공산당 국가는 그게 아니에요. 주권은 누구에게 있느냐? 그건 공산당에게 있어요. 국가는 공산당 밑에 있는 거예요. 그게 공산주의의 뭐 핵심입니다. 공산당은 절대로 누구의 견제도 받아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공산당은 무오류예요. 절대로 틀리는 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시민들이 그 행정을 감시한다? 이렇게 되면 공산당을 감시하는 것이 되어버리잖아요. 그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아예 초기부터 2019년과 같은 그런 대규모 시위가 생기는 것을 막으려고 아주 뭐 엄하게 나가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당장 시민들이 밖으로 나올 수는 없을 거예요. 이미 뭐 여러 명을 체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거리에 나와서 뭘 한 것도 아니고 SNS로 이런 것은 정부가 받아들여 줘라. 그래서 애도 기간 하는 거 하며 또 사건 조사에서 이런 요건은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한 마일스 콴이라고 하는 이 대학생을 체포해 가고 뭐 다른 사람들도 체포해 가고 그럴 정도예요. 그래서 뭐 시민들이 밖으로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 무서워서 못 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만 그런데 12월 7일 이 방송이 나갈 때가 언제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12월 7일 날 홍콩 입법회의원 선거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뭐 국회의원 선거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입법회의원 선거가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해요. 이게 우리나라 같은 그런 국회의원 선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후보를 심사하지 않죠. 그런데 홍콩의 입법회 선거는요. 후보심사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 후보심사위원회 뭐 결국은 그거는 뭐 공산당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후보심사위원회가 이 사람은 애국자야 라고 검증해 주는 사람만 그 선거에 출마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홍콩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건 뽑아봐야 소용도 없는 거예요. 어차피
자, 그러면 홍콩 시민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걸 투표를 안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그냥 추측입니다만은 아예 투표를 거부한다. 소극적으로 하는 거죠. 뭐 거리로 나갈 수는 없으니. 네. 그리고 자기들의 의사를 대변해 줄 후보를 그런 후보를 내세울 방법도 없는 거고. 네. 그래서 아마 투표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하지만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을 것이고 시민들이. 그리고 미래가 정말로 불안할 것이고 그럴 거라고 봅니다. 대만은 이미 반중 감정이 굉장히 심하죠. 근데 대만은 크게 보면 정치적으로 그 국민당 출신들이 있고 즉 1949년에 본토에서 공산당한테 패해서 도망 나온 그 세력들이 있고 인구의 대부분은 그런데 원래부터 대만에 살고 있던 사람들, 본성인이라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중국 본토에서 온 사람은 외성인들이고 원래부터 살던 사람은 본성인이라고 하는데 그 본성인들은 반중 정서가 굉장히 강해요. 그게 국민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국민당 출신들은 그 사람들은 중국하고 어떻게든 잘 해보려고 하는 거죠. 특히 대만이 독립을 한다 그런 거는 국민당 출신들은 그거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예요. 하지만 본성인들 원래부터 대만에 살던 사람의 후예들은 대만이 독립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뭐 반중 시위도 많이 하고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홍콩 사태 때문에 특별히 시위를 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공산당에 대한 증오라든가 또 경계라든가 그런 건 더욱더 심해지겠죠. 공산당은 무오류예요. 절대로 틀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신적인 존재인 거죠. 그리고 2019년에 대규모 시위가 났을 때 그것을 진압을 하고 그리고 홍콩 국가보안법이라고 하는 거를 선포를 했고 그 학교 홍콩의 어린아이들을 비롯해서 아이들에게 이제 세뇌 교육도 시키고 뭐 이렇게 하면서 홍콩 사람들이 중국 공산당에 대한 충성심이 상당히 생겼다고 뭐 어느 정도는 안심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중국 본토화라고 하는 현상인데 근데 이번에 이 사태가 터지면서 그러한 그러니까 공산당의 무오류성에 심각한 흠집이 나게 된 거죠. 정말 자존심이 상하고 그 신뢰가 깨지고 이렇게 된 것이다. 네. 그런데 이게 뭐 체제가 무너진다든가 하는 그런 걸로 이어지지는 않겠지만 아무튼 공산당의 신뢰 여기에 치명적인 흠집이 나게 된 거고 경제적으로 본다면 아마 홍콩이 요즘에 들어서 다시 이제 뭐 경제도 활성화되고 그런 분위기가 꽤 있었는데 관광객도 다시 많아지고 근데 이거 완전히 또 뒤집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홍콩과 싱가포르가 소득이 거의 비슷했어요. 그래서 2004년 같은 경우에 1인당 GDP가 둘 다 24,000달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느냐? 홍콩은 54,000달러인데요. 싱가포르는 91,000달러가 됐어요. 그러니까 홍콩에 있던 많은 것들이 다 싱가포르로 가버린 거예요. 홍콩은 이제 비즈니스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곳이야 라고 하는 생각들이 많아서 다 홍콩을 빠져나갔던 거죠. 그런데 요즘에 들어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는데 다시 아마 저는 홍콩으로부터 빠져나가지 않을까. 홍콩으로 그리고 들어오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 정권의 실체, 본토화라고 하는 것의 실체를 이 화재가 극명하게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